중국 최고 부자들의 자녀가 한국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베이징 재벌가 아들 장웨이팅. 아버지는 대기업 간부, 집은 궁정 같은 저택. 그런 그가 한국 수학여행에서 충격을 받고 돌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진짜 부자는 지갑이 돌아오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을 작은 나라라며 비웃던 중국 명문중학교 전체가 뒤바뀐 일주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중국 최고 엘리트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의 진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중국 학생이 직접 겪은 충격적인 7박 8일간의 기록. 크기가 아니라 깊이로 승부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정말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최고, 아직 의문이 드신다면 좀 더 지켜보자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그날 아침 베이징 국제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리샤오이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한국 수학여행이라고 쓰는 순간 교실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죠. 한국이요? 제 옆자리 마르코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이라니. 왜 하필 그런 작은 나라를 가야 한단 말입니까? 선생님, 일본이나 미국은 안 되나요? 뒷자리에서 리메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에서 명문 중학교를 다니는 저희가 굳이 한국 같은 곳에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리샤오이 선생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에는 배울 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친구들과 복도로 나가서 불평을 늘어놓았죠. 한국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케이팝 말고는 별로 아는 게 없는데.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잖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수학여행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저희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한국, 왜 하필 그런 곳을?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하며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기업 간부인 아버지는 늘 큰 그림을 그리며 생각하시는 분이라 이런 반응이 더욱 의외였습니다. 웨이팅아, 그 나라는 곧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올 나라다. 굳이 지금 가서 뭘 배운다는 거냐?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이번 수학여행은 시간 낭비일 거라고 말이죠. 중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생각하면 한국 정도는 정말 작은 나라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단체로 항해 전화를 걸어온 모양이었어요. 리샤오이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한참을 통화하고 계셨죠. 점심시간에 저와 친구들은 운동장에 모여 앉아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치를 더욱 낮췄습니다. 김치 냄새 맡으러 가는 건 아니겠죠? 한글이란 게 그렇게 어렵다던데 우리가 굳이 배워야 하나요? 저는 친구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희 같은 베이징 명문 중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오후 마지막 시간 리샤오이 선생님이 다시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뭔가 단단해 보였어요. 여러분, 한국 여행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교실이 다시 소란스러워지자 선생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걸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선생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라니. 결국 모든 것은 크기와 규모, 그리고 경제력으로 판단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국 여행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아깝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면 그냥 관광이나 하고 오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별로 기대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승무원들이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것까지는 예상했지만 그들의 미소가 생각보다 진심 어린 것 같았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승무원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여행 학생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승무원이 저희 각자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준 겁니다. 한국 전통 부채였는데 자세히 보니 제 이름 장웨이팅이 한글로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부채를 들여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런 개인 맞춤 서비스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옆자리 마르코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채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기내 방송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중국어로 차례대로 안내가 나왔는데 중국어 발음이 매우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베이징 사투리까지 섞여 있어서 마치 현지 방송을 듣는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내식 메뉴가 한국 음식과 중국 음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한국 음식을 선택한 저희에게는 젓가락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마르코가 비빔밥을 받아보고는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냄새가 너무 이상해요. 순간 기내가 조용해졌어요. 마르코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그때 앞쪽 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승객 한 분이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생,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그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묵직했어요. 저희는 모두 긴장했습니다. 마르코도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찔렸어요. 사실 저희도 한국에 대해 미리 판단해 놓고 온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접어들 즈음 기장이 직접 객실로 나온 것이에요. 파일럿이 승객들에게 인사하러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저는 이번 항공편을 담당한 기장 박민수입니다. 기장은 유창한 중국어로 저희에게 인사했습니다. 특히 저희 학생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말했어요. 한국에 처음 오시는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하는 항공사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웨이팅, 한국이 생각보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일 수 있다니요. 베이징 공항도 충분히 크고 현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뭔가 차원이 달랐어요. 가장 먼저 놀란 건 수화물 찾는 곳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각 가방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마르코에게 말했어요. 저거 봐, 우리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다 보여주네. RFID 태그로 모든 수화물을 추적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중국어로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런 시스템은 베이징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저희 반 친구 중 한 명인 리메이가 노트북을 분실한 거예요. 기내에서 가져온 건지
공항 어디선가 떨어뜨린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리샤오이 선생님은 당황하며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셨어요. 저희도 함께 따라갔죠. 그곳에서 저희를 맞아준 분이 바로 이명희 씨였습니다. 어떤 노트북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명희 씨는 차분하게 리메이에게 물었어요. 브랜드, 색깔, 크기까지 꼼꼼히 확인한 뒤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불과 10분도 안 되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 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포장된 상태로 말이에요. 노트북은 기내 좌석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청소팀에서 습득 즉시 분실물 센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어요. 리메이가 고마워하며 인사했지만 이명희 씨는 오히려 미안해했어요. 아닙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빨리 찾아드릴게요.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빨리 찾아드린다고요? 10분도 안 걸렸는데 말이에요. 중국에서라면 이런 물건은 아예 포기하고 새로 사야 할 텐데요. 공항을 둘러보며 저는 계속 감탄했어요. 와이파이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고 다국어 안내판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화장실까지도 최첨단 시설로 꾸며져 있었어요. 마르코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웨이팅. 우리나라 공항 같으면 벌써 없어졌을 텐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런 체계와 신뢰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어쩌면 이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신호, 그리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현대적인 다리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명희 씨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신뢰와 체계. 이 두 단어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인상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국립한글박물관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글이라는 게 그냥 글자 아닌가요? 그런데 박물관에 들어서는 순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었어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3D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과학적인 원리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그대로 본떠서 글자를 만들었다니요. 이거 정말 체계적이네. 마르코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과학작품 같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이었어요. 스마트폰 자판에서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주는 체험 코너가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정말 빨랐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보다 훨씬 적은 터치로 같은 내용을 입력할 수 있었어요. 이래서 한국이 IT 강국이 된 거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자 자체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다니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목적지는 한복 체험장이었어요. 김도윤 디자이너가 저희를 맞아주었는데 첫인상이 꽤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한복을 보며 킬킬거렸어요. 색깔이 화려하고 모양이 특이해서 말이죠. 마르코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영화 촬영용 코스튬 같아요. 그 순간 김도윤 씨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한복은 코스튬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전통 문화예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숙연해졌죠. 전통은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야 합니다. 한복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있어요.
김도윤 씨는 현대적으로 개량된 한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게 만든 것들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도 실용성을 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직접 한복을 입어보니 느낌이 달랐어요. 옷이 몸에 편안하게 맞았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생각보다 우아해 보였어요. 마지막 코스는 경복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규모에 놀랐어요. 베이징의 자금성보다는 작지만 나름의 웅장함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건축 철학이었어요. 가이드 설명을 들어보니 모든 건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공적으로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 스며드는 방식이었죠. 저 처마 곡선을 보세요. 산의 능선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건축의 섬세함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경복궁 안에서 발견한 과학기술 유물들도 놀라웠어요. 해시계, 물시계, 치구기 같은 것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이런 과학기술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돌아보며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마르코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웨이팅, 실험 하나 해보지 않을래?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무슨 실험? 물건을 일부러 두고 와보는 거야. 정말 돌려주는지 확인해보자.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남의 물건을 그냥 돌려주겠어요? 하지만 마르코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노트북 찾은 일 때문에 호기심이 생긴 모양이었죠. 좋아, 해보자. 결국 저희는 몰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명동의 한 카페였어요. 마르코가 자신의 지갑을 테이블 위에 슬쩍 놓고 나왔습니다. 30분 후에 돌아가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 직원이 저희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지갑을 건네주는 거였습니다. 학생, 이거 두고 가셨어요. 마르코는 당황하며 지갑을 받았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냥 돌려주다니요. 두 번째 실험은 지하철역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어폰을 의자 위에 놓고 나왔어요. 1시간 후에 돌아가니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학생들, 이거 누가 두고 간 거 맞지? 아주머니는 이어폰을 내밀며 웃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면서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왜 가져가지 않으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아주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남의 걸 왜 가져가요?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머니의 말투가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당연한 상식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실험은 더욱 대담했습니다. 리메이가 화장실에 노트북을 두고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어요. 화장실 관리 아저씨가 저희를 찾아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학생들, 혹시 노트북 찾고 있어요? 아저씨는 노트북을 소중하게 안고 계셨습니다. 습기가 들까봐 화장실 밖으로 가져 나오셨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하루 종일 이런 실험을 계속했어요. 지갑, 핸드폰, 가방까지.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모든 물건이 고스란히 돌아왔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희는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거든요.
리샤오이 선생님이 저희 표정을 보시고 물어보셨어요.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마르코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선생님도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사회적 신뢰가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일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하철 아주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남의 걸 왜 가져가요? 이 간단한 질문이 저에게는 너무나 깊게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라면 분명히 없어졌을 물건들이 모두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진짜 부자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경제 규모나 영토 크기가 아니라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마르코가 옆 침대에서 중얼거렸어요. 웨이팅. 진짜 부자는 지갑이 돌아오는 사회에 산다는 말 맞는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된 하루였어요. 셋째 날 저녁, 저희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윤 씨와 이명희 씨 가족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홈스테이였어요.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작았거든요. 베이징에 있는 저희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하지만 묘하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있다가 가세요. 이명희 씨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김도윤 씨도 낮에 봤을 때와는 달리 집에서는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스마트홈 시설이었어요. 목소리로 조명을 조절하고 온도를 맞추고 음악까지 틀 수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최첨단 기술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죠. 이거 정말 편리하네요. 마르코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생활을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김도윤 씨와 이명희 씨가 함께 요리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아내가 요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부엌일을 안 하시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김도윤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안일은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거죠. 그때 고등학생인 아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첫인상이 밝고 활발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오신 친구들이군요. 준호는 저희와 금세 친해졌어요. 또래라서 그런지 말도 잘 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준호의 일상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부러웠어요. 가족들이 매일 저녁에 함께 모여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끼리 영화도 보고 등산도 간다고 하더군요. 준호야, 숙제는 다 했어? 네, 엄마. 오늘은 친구들과 얘기하고 싶어요. 가족 간의 대화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밤늦게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한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행복은 집 크기가 아니라 가족의 거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찔렸습니다. 저희 집은 이곳보다 훨씬 크지만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늘 회사 일로 바쁘시고 어머니도 사교 모임으로 바쁘셨어요. 우리 집은 더 큰데 왜 더 외롭지?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크기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가족 모두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도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명희 씨가 저희를 배웅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진심이 담긴 말씀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정이 들 줄은 몰랐거든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까지는 크고 화려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르코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웨이팅. 어제 정말 따뜻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집에서 느낀 큰 행복.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싶었어요. 넷째 날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하루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송도 스마트시티였어요. 인천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가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여기 정말 한국 맞아요? 마르코가 놀라며 물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 같았거든요. 길거리 곳곳에 AI 로봇이 있어서 길 안내도 해주고 날씨 정보도 알려줬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시민 참여 앱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도로에 있는 작은 구멍이나 가로등 고장까지 신고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담당 부서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더군요. 시민들이 직접 도시 관리에 참여하는 거네요. 리샤오이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놀라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도시가 훨씬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겠더군요. 응급 상황 체험도 해봤어요.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CCTV와 AI가 연동되어서 사람이 신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구급차가 출동한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두 번째 코스는 K-디펜스 체험관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압도당했어요. 드론 기술 시연을 보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은 드론 하나가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가서 임무를 완수하더군요. 레이더를 피하는 기술도 놀라웠고요. 작은 나라가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제가 깜짝 놀라며 물어보니 해설사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거죠. 그 말이 뭔가 와닿았어요. 한국이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량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거 말이에요. 저녁 시간에는 한강에서 드론쇼를 관람했습니다. 하늘에 수천 개의 드론이 떠올라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역사부터 K-팝까지 모든 것을 드론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친구들도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스펙터클한 공연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드론쇼가 끝나니 K-팝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명한 그룹은 아니었지만 무대 구성과 퍼포먼스가 정말 화려했어요. 음향 시설도 완벽했고 LED 무대는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공연 기획자가 저희에게 말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거죠. 마지막 코스는 청계천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인공하천인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LED 조명이 물과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는 복개된 도로였다고 해요. 환경 복원을 위해 다시 하천으로 만든 거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보다 환경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청계천을 걸으며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송도의 스마트 기술, 첨단 방산 기술, 화려한 문화 공연, 그리고 환경 복원까지.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마르코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웨이팅,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다고 무시했던 나라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지만 강한 그 나라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은 정말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작은 땅덩어리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었어요. 서로를 믿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떨어뜨린 지갑을 돌려주는 지하철 청소 아주머니의 그 순박한 마음. 남의 걸 왜 가져가요? 라고 당연하게 말씀하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갑니다. 늘 더 큰 나라, 더 화려한 것만 부러워하죠. 하지만 진정한 부강함은 크기에 있지 않았어요. 서로를 향한 신뢰와 배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진짜 힘이에요. 작지만 강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